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보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답하실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간다고 믿으니까요.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많은 선택의 연속,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일부터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결과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그 확신은 단단한 근거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제목의 영상 속에서는 저명한 뇌과학자가 등장해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실험은 립의 실험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로 의식적으로 마음먹기 아주 짧은 시간, 때로는 몇 초 전에 우리 뇌의 특정 영역에서는 이미 그 행동을 준비하는 신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의식은 내가 이미 내린 결정에 뒤늦게 도장을 찍는 서기관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느끼는 이 생생한 감각이 사실은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한 뇌의 정교한 속임수 혹은 사후 해석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이나 유전자, 환경이라는 거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에 불과한 걸까요? 과연 나라는 존재의 주체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자유의지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대개 이렇게 나와 있죠. 외부의 강제나 필연적 원인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명쾌해 보이지만 곱씹을수록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외부의 영향 없이.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전자의 영향을 받고 자라면서 가정환경, 사회문화, 교육,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오늘 섭취한 음식까지 수많은 외부 요인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런 영향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순수한 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받는 순간 우리의 자유는 이미 제약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능력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혹시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일까요? 그렇다면 인간의 정의는 또 무엇일까요? 호모 사피엔스 종족 전체를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치매 환자나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은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걸까요?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신생아는요? 인간보다는 못하지만 분명 어느 정도의 판단력과 선택 능력을 보여주는 고등동물들, 예를 들어 우리의 오랜 친구인 개나 영리한 원숭이들은 자유의지를 전혀 가지지 못한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미래는 어떨까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와는 다른 형태의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마주하니 자유의지를 단순히 있다 또는 없다와 같은 이분법적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너무나 조악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을 흙과 백으로만 나누려는 시도처럼요. 사전에서도 능력이라고 정의했는데 능력이라면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듯이 자유의지라는 능력도 더 강하게 발휘하는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 혹은 특정 상황에서 더 잘 발휘되거나 덜 발휘되는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문들을 품고 저는 인류 지성사의 거인들, 즉 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해왔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기로 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그 뿌리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며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자유로운 선택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성이 마부처럼 다른 두 부분을 잘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성적 통제를 통해 인간은 충동과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 즉 영혼의 조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자유는 개인의 무한한 선택보다는 이상적인 국가와 영혼의 질서 속에서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만약 내 이성이 약하거나 사회가 정해놓은 역할과 나의 열망이 다르다면 나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그는 선택과 덕 개념을 통해 도덕적 책임을 설명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은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설정하고 숙고하며 여러 가능성 중에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덕, 즉 탁월한 능력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실천과 좋은 습관 형성을 통해 개발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키듯 인간도 도덕적 훈련을 통해 더 자유롭고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자유를 고정된 본질이 아닌 훈련 가능한 능력으로 본다는 점에서 제가 나중에 제안할 자유능력 개념과 매우 유사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자유의지 논쟁은 기독교 신학과 깊이 얽히게 됩니다. 이제 자유는 인간 내면의 문제를 넘어 신의 전능함, 예정설, 원죄, 구원과 같은 거대한 신학적 질문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4세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를 통해 악의 문제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신은 선하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고 인간이 그 자유를 오용하여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세상에 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악의 책임은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변론이었죠. 이로써 자유의지는 도덕적 책임을 묻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아담의 원죄 이후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으며 오직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의지는 있지만 선을 향한 진정한 자유는 제한된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긴장감은 이후 기독교 신학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하여 신학과 이성의 조화를 시도합니다. 그는 신의 전지전능함과 예정설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신의 계획 안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선을 인식하고 의지를 통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퀴나스에게 자유는 신이 부여한 이성적 능력이었으며 신의 섭리와 인간의 자율성은 모순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화로운 설명 역시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전제해야만 성립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과학적 세계관이 확산되자 자유의지 논쟁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이제 자유는 신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획득하거나 증명해야 할 문제로 떠오릅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원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 정신의 핵심 능력으로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의지는 육체나 외부 세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믿었습니다. 데카르트에게 자유의지는 인간이 신과 닮은 점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힘이었습니다. 오류는 이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무한한 의지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죠. 하지만 네덜란드의 바리우 스피노자는 이러한 이원론과 의지의 자유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그는 우주 만물이 신, 자연이라는 하나의 실체에서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 흘러간다고 보았습니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 행동의 진짜 원인들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 즉 무지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결정론은 자유의지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노력, 선택, 책임은 모두 헛된 것이 될까요? 독일의 라이프니츠는 이 결정론에 도전에 맞서 신이 미리 정한 최선의 가능 세계 안에서도 개별 존재는 자신의 내적 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이것이 곧 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대한 결정론적 틀 안에서의 제한된 자유처럼 보입니다. 영국의 경험론자 데이비드 휴문 자유의지 문제를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적 인식 문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직접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의 규칙적인 연결을 보고 습관적으로 추론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도 우리가 어떤 내적 충동이나 동기에 따라 행동하고 거기에 외부적 강제가 없을 때 자유롭다고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휴메의 입장은 이후 양립가능론, 컴패터벌리즘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즉, 결정론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강제받지 않고 자신의 욕구에 따라 행동한다면 여전히 의미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의지 논의의 정점에는 이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칸트는 자유를 단순히 경험적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넘어 도덕성의 선언적 조건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현상계는 인과 법칙에 지배되지만 인간에게는 그 법칙을 넘어서는 이성의 세계, 예지계가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따르는 자율적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칸트에게 진정한 자유는 자연적 욕구나 외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면의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 즉 정언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한 것입니다. 너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시키는 존엄성이자 자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칸트의 이론은 도덕적 책임의 근거를 매우 확고하게 세웠지만 여전히 난점은 남습니다. 그의 선언적 자유는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우리는 늘 이성적으로만 행동하지 않으며 감정과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칸트가 말하는 보편적 도덕 법칙이 정말 모든 문화와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은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실존주의, 분석 철학, 그리고 뇌과학과 심리학의 발전은 기존의 논의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자유를 인간 실존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선언하며 인간에게는 미리 정해진 운명이나 본성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자유는 피할 수 없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만 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변명 없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지어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비겁한 자기기만, 배드 페이스일 뿐, 선택의 일종이라고 보았죠. 그의 급진적인 자유로는 개인의 주체성과 책임을 극단적으로 강조했지만 현실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제약들이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미 분석철학 진영에서는 자유의지 문제를 형이상학적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와 사회적 실천 속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피터 스트로스는 자유와 분노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결정론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분개, 감사, 용서와 같은 반응적 태도를 통해 서로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고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유와 책임은 철학적 증명의 대상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형식 자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리 프랭크퍼트는 자유의지를 심리 내적 구조, 특히 욕구의 위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1차적 욕구뿐만 아니라 어떤 욕구를 가지기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2차적 욕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단 것을 먹고 싶은 욕구 1차와 건강을 위해 단 것을 절제하고 싶은 욕구 2차가 있을 때 2차적 욕구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유의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자기 성찰과 자기 통제력을 요구하며 인간을 단순한 욕망 덩어리가 아닌 인격체, 퍼선로 만들어준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대 분석 철학의 논의들은 자유를 실천과 내적 능력의 문제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시에 뇌과학의 발전은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실험 결과들을 내놓았습니다. 1980년대 벤자민 리베데 실험은 피험자가 손가락을 움직이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고하기 약 0.3에서 0.5초 전에 이미 뇌에서 준비 전이라는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적 결정이 행동의 진짜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존 딜런 헤인즈 등의 후속 연구들은 fMRI 같은 더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여 단순한 선택의 경우 그 결정이 의식되기 최대 7초에서 10초 전에 뇌 활동 패턴에서 예측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의식은 뇌라는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결정 과정의 결과를 뒤늦게 통보받는 관객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신경과학적 발견들은 자유의지가 단지 뇌가 만들어낸 환상, 혹은 사후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험실에서의 단순하고 임의적인 선택, 버튼 누르기 등 과 삶의 중요한 가치와 신념이 개입되는 복잡한 도덕적, 실존적 결정은 질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뇌의 준비 신호가 반드시 최종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능성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설령 의식적 결정이 행동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식은 그 행동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통제 기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리벳 자신도 이런 거부건 비토 파워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과학의 도전은 자유의지가 신비로운 영혼의 작용이나 순수한 이성의 명령이 아니라 복잡한 뇌활동의 결과물일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직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온 철학적 논쟁과 현대과학의 도전을 종합해보면 전통적인 자유의지 개념만으로는 현실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유를 단순히 있다, 없다의 문제로 보거나 결정론과의 형이상학적 대립 구도에 가두는 것은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유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지를 신비한 본질이나 선언적 조건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심지어 훈련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관점을 자유능력 이론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자유능력은 인간 또는 잠재적으로 다른 자율적 존재, 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종합적인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일한 힘이 아니라 여러 하위 능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크게 4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인지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자신이 처한 상황의 맥락과 의미, 문제의 본질, 그리고 자신의 내적 상태, 감정, 욕구, 신념 등을 명확하고 왜곡 없이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메타인지, 즉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올바른 인지는 자유로운 행동의 출발점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조차 끼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식 능력입니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선택지들과 각 선택지가 가져올 예상 결과, 그리고 그 선택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지식이 풍부할수록 우리는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지게 되고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면 우리의 선택은 제한되거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판단 능력입니다. 이는 인지된 정보와 활용 가능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대안들을 비교평가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택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판적 사고, 논리적 추론, 그리고 때로는 직관력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능력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통제 및 실행 능력입니다. 이것은 판단을 통해 내린 결정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 행동을 지속하며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내적 충동, 유혹, 게으름, 두려움 등 이나 외부 장애물, 환경적 어려움, 타인의 방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 안에는 세부적으로 충동을 억제하는 힘,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힘,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동기를 유지하는 힘, 그리고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듯 이 통제 및 실행 능력은 자유 능력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능력, 인지, 지식, 판단, 통제 및 실행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인지 수준은 활용 가능한 지식의 범위를 결정하고 지식은 판단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판단의 명확성은 통제력 발휘를 돕습니다. 또한 실행 과정에서의 경험과 결과는 다시 피드백되어 인지와 지식, 판단을 수정하고 보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능력은 이 4요소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이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시스템 전체의 역량, 즉 창발적 속성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이렇게 능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통적인 자유의지 논쟁이 가졌던 여러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립니다. 첫째, 자유를 스펙트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유가 있다, 없다는 식의 낡은 이분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능력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리고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른 수준을 보입니다. 어린아이는 성인보다 판단력과 통제력이 낮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비전문가보다 지식 능력에서 앞서겠죠. 같은 사람이라도 컨디션이 좋거나 동기부여가 높을 때는 자유능력이 더 잘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를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파악하면 우리는 각 개인과 상황에 맞는 더 섬세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분적인 계량화 및 평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물론 인간 정신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능력의 각 구성 요소들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지표나 기준을 통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 해결 과제에서 제시된 대안의 수, 지식, 특정 유혹에 대한 저항 시간, 통제, 계획 대비 실행률, 실행 등을 측정하거나 심리 검사나 전문가 면담을 통해 인지 왜곡 수준이나 판단의 합리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측정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의미 있는 근사치는 교육, 상담, 치료, 교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개입 전략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성장과 회복의 관점을 강조합니다. 자유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배우고 훈련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입니다. 교육을 통해 지식을 넓히고 판단력을 기를 수 있고 명상이나 심리 치료를 통해 인지 능력을 높이고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 트라우마, 중독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는 자유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령 자유능력이 손상되었더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관점은 실패나 실수를 영구적인 낙인으로 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합니다. 책임 역시 과거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미래의 자유능력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맥락과의 통합을 시도합니다. 자유능력은 진공 속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 교육 수준, 문화적 배경, 정보 접근성 등은 자유능력의 발달과 발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극심한 빈곤이나 차별, 억압적인 사회 구조는 개인의 인지적 여유를 빼앗고 선택의 폭을 제한하며 미래를 계획할 동기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능력 이론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 능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능력, 내적 능력 플러스 외적 실현 조건이라는 관점을 취합니다. 이는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자유능력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구조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교육 기회의 평등, 정보 접근성 보장,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은 더 이상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자유능력을 위한 필수적인 공적 인프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선 확장성을 가집니다. 전통적인 자유의지는 주로 인간, 특히 이성적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자유능력은 그 기준을 정보를 처리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을 조절하는 시스템의 능력으로 확장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인간뿐만 아니라 고등동물, 고도로 발전된 인공지능, 혹은 미래에 등장할 트랜스휴먼이나 포스트휴먼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존재의 인지구조, 감정체계, 사회적 역할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유능력의 발현 양상과 책임의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능력이라는 공통된 틀 안에서 이들의 자율성과 권리, 책임을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다가오는 AI 시대와 트랜스휴먼 시대를 위한 새로운 윤리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에 대한 오랜 질문에서 시작하여 철학과 과학의 역사 속을 여행했고 마침내 자유능력이라는 개념에 도달했습니다. 자유는 더 이상 형이상학적인 신비나 철학자들만의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매 순간 발휘하고 때로는 힘겨워하며 노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인지하고, 알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자유의 실체일지 모릅니다. 물론 이 능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후회하며, 때로는 스스로의 선택에 발목 잡히기도 합니다. 사회 구조는 우리의 자유능력을 제약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더 폭넓게 알며, 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더 굳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결정론이 맞든 틀리든 뇌과학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든 AI가 얼마나 발전하든 우리가 이 자유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제시한 자유능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 더 발전되는 과학기술에 따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